안녕하세요. 부자엄마 마타하리 정민순입니다. 오늘 오디오북 첫 시간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입니다. 처음에 첫 부분 20주년 기념 서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비틀즈는 1967년 6월 1일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비평가들의 극찬 속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영국 앨범 차트 27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5주 동안 정상에 올랐다. 타임은 그 앨범을 음악의 진보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이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 4개 부문에 석권했다. 록 앨범이 올해의 앨범의 명예를 아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는 20년 전인 1997년 나의 50번째 생일인 4월 8일에 출간되었다. 비틀즈의 앨범과 달리 그 책은 즉각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비평가들의 평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 책의 출간과 뒤이은 평론은 비틀즈의 경우와 정반대였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는 처음에 자비로 출간되었다. 나의 제안을 받은 모든 출판사가 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이런 말을 덧붙이며 원고를 돌려보냈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군요. 나는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자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처럼 부자 아버지의 돈에 관한 교훈에 동의하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을 통과해 온 부자 아버지의 교훈들. 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제시하는 책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20년 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전역의 수백만 명이 부자 아버지의 경고와 교훈을 알고 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고와 교훈이 예언적이었다고 말한다. 부자 아버지의 말대로 실현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자 아버지의 교훈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20년 전 몇몇 출판사가 내 책의 출간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부자 아버지의 이 교훈 때문이다. 오늘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1993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국가 수입의 증분 가운데 50% 이상이 상위 1%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득 증분 가운데 95%가 상위 1%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는 고용인들이 아니라 기업가와 투자가들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자 아버지의 교훈 2.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20년 전 대부분의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이 교훈에 격분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돈을 저축하는 것은 모종의 종교와도 같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적 구원이자 이 잔인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보호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 저주를 퍼붓는 것 같다. 백문이불여일견이다. 지난 120년간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면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이유와 방식을 알 수 있다. 다음 도표는 21세기 초반 10년 사이에 세 차례의 주식시장 폭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2000년경의 닷컴 붕괴, 두 번째는 2007년의 부동산 시장 붕괴, 세 번째는 2008년의 금융시장 붕괴다. 그리고 다음 도표에 1929년 대폭락 부분을 보라. 21세기 초반의 세 차례 폭락과 1929년의 대폭락을 비교하면 금세기의 세 차례 주식시장 폭락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도표는 각각의 붕괴 사태 이후 미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경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세계의 은행들은 계속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찍어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주길 바라지만 실은 부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버스 아래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오늘날 가장 큰 패배자는 돈을 위해 일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다. 부자 아버지의 교훈 3.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20년 전 내가 출간 거부 의사를 밝힌 모든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이 교훈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 채무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상환불능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자 세계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터졌고 수백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 교훈의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들의 집은 결코 자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실은 진정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유발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었다. 부자들은 이른바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창출했다. 워렌 버핏이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라 칭한 상품이었다. 이 대량 살상 무기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은 가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돌아갔다. 2007년 금융 파상 상품의 규모는 약 700조 달러로 추산되었다. 오늘날 그 규모는 1200조 달러에 달한다. 진정한 문제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 커졌을 뿐이다. 부자 아버지 교훈 4.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20년 전 몇몇 출판인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와 방법을 폭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한 출판인은 이 교훈이 불법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 출신인 미트 롬니를 상대로 재선 경쟁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로 약 30%를 납부한 반면 롬니는 13% 미만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롬니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대선은 오바마의 승리로 돌아갔다. 지금 문제는 2016년 대선에서도 또 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미트 롬니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화를 내고 분개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덜 내는 쪽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자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세금 징수의 주요 대상이 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진정한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 연예인 같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였다. 200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오늘. 비록 비틀스의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처럼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2000년경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또한 2000년에 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개인 재정 부문 역대 1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부자 아빠 시리즈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느냐라고 묻는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인 마이크 얘기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마이크는 리치 데드 라디오 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리치데드라디오.com에 들어가면 해당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리치데드 대학원으로의 초대.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가능한 쉬운 내용을 담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 아버지의 교훈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